네. 네. 뷰티 컨텐츠 화장품 업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댓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저녁 방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대? 예? 뷰티 쪽. 누군 저 중국 말고 미국 쪽에서 잘 팔린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지금 잘 나간대요. 엄청 잘 나간대지? 나가고 예, 일본 특히 지금 장난 아니고요. 일본? 예, 일본은 지금 프랑스에서 수입한 화장품 액수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더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일본 분들이 네. 그 뭐랄까 퀄리티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했구만. 퀄리티. 원래 일본 분들이 저 브랜드에 굉장히 집착하거든 사실. 네네네네. 네, 루비통, 뭐 네. 샤넬 거의 원조거든. 브랜드에 집착하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 과거만 못 하잖아요. 미샤가 잘 팔린다고? 미샤에 무슨 팩트가 있는데 그거 오. 엄청 팔린대요 지금. 아니 물론 여성분들만큼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데 뭐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 개발한 거 있잖아.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이렇게 탁탁탁 그런 게 거의 쿠션, 탁탁 떼면. 쿠션, 쿠션.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폼,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화장품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뭐 쿠션이 됐든 뭐 하여튼 뭐 바 형태의 무슨 저 선크림이니 이런 거가 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지. 예, 다 크림 아니면 그냥 뭐 분 이런 식인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 갖고 그런 것들이 우리 K뷰티의 또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출근하기 힘드신 분들은 회사에다 얘기해서 출근 함부로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근을 네. 하기 전에 교통 상황을 챙겨 보시고서 출근하시는 그렇죠. 것 같다고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조금 늦어도 회사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오늘 같은 도로 날 잠겨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뭐 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가끔 또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뉴욕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는 0.1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58%, S&P 500은 0.8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하고 다우지수하고 상승률이 뭐야? 10배야? 10배도 더 나? 그러니까 0.14 올랐는데 저거 1.58 올랐으니까 예. 12배 차이 나. 확실히 그래프는 비슷해 보이는데 예,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기술주는 좀 잘 갔고 다우존스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S&P 500이 4,500선을 회복한 게 지난해 4월 이후에 15개월 만이거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대단하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1년 전 최근 1년 한 52주 신고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그 뉴욕 증시는 지금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장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어젯밤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 상승했습니다. 0.1%. 이게 전년 동월보다도 0.1% 올라서 2020년 8월 이후에 최소폭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를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7월에 한 번 정도 올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이게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3.76%대로 떨어졌고 달러화 가치도 작년 4월 초 이후에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예, 한국은행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은행은 그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고 또 우리 이창용 총재 뭐라 그러나 이거 좀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 이창용 총재한테 주로 왔었던 질문이 최근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하고 부동산 시장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은 맞긴 한데
이게 그러면서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나면 금리나 건전성 규제로 대응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부작용의 예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가 그런 사례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신경 쓸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금리 같은 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금 흐름이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미시적 대응을 하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균형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에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가계대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 정도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물가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안정이 됐지만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다시 상승세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연내 인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물가 목표인 2%대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융 섹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관의 문제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갈 확률은 매우 적다. 하반기에 뭐 터지긴 터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부분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다 아니면 내려야 되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최근에 노무라에서 한국을 예. 포함해서 아시아권역에서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류의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죠. 그렇죠. 중국이 먼저 내리냐, 한국이 먼저 내리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지. 네. 미국보다는 먼저 내릴 거다라는 게 노무라 증권의 평가였는데, 그 박정호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월부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예, 10월부터요? 예. 그래요? 좀 세게 질르죠. 그때 마이너스 성장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무라가? 맞아요. 네? 예, 노무라 좀 튀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예. 그 중국 경제에 더블 딥 간다. 예.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한국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서 하반기 수출이 개선되기가 좀 힘들다. 가계저축 감소와 이자 부담 등의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세가 식어가고 있다. 하반기 경기에 한은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것만큼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 약간 그 떠밀리듯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보는 그 조영무 연구위원님,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인터뷰도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야기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약이 해놨어요. 아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인하 전환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 늦어지면 하반기나 돼야 될 것이다. 그 이유가 하반기가 되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 흐름이 썩 좋지 못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한미 금리차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조영무 박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 워낙 정확하게 상반기를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죠? 예. 근데 뭐 경기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게 조영무 박사님 해주셨는데 네. 증시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경기는 안 좋았는데 증시는 상반기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선엽 이사가 예. 경제 지표 보고 주식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작년 말부터. 맞아요. 경제 지표 안 좋은 건 많다니까. 그렇다고 주가가 빠집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들어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정도껏 안 좋은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개선을 어디에서 해 나갈 수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나마 중국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6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2.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12% 감소요? 감소.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했을 때도 시장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마이너스 9.5%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12% 감소.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2020년 2월 코로나19 네. 딱 벌어졌을 때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팬데믹이 선언됐던 그때 있잖아요. 중국이 제일 먼저 터졌었죠. 예, 그때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수출 지표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4고요. 요 2달 올랐어요. 요 2달 올랐을 때 우리가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2달 딱 오르다 보니까 요 추세대로 해서 조금만이라도 좀 가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기저가 굉장히 좀 기저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저 효과 없어지다 보니까 바로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그 중국 관세청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력이 약하고 무역과 투자가 둔화되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등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수출 부진의 원인을 설명을 했고요. 이 구조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생긴 거는 중국의 3대 수출 지역이 유럽연합, 아세안, 미국입니다. 네. 근데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12.9%, 아세안은 마이너스 16.9%, 미국은 마이너스 23.7%. 그럼 어디서 몰충했어요? 사우디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가 플러스 90%. 네. 근데 사실 이 러시아로 벌충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슬슬 가면서 중국한테 굉장히 예속되겠다. 저렇게 가면 그죠? 그럴 유지가 가능성이 오래되면. 높죠. 그렇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통제를 하고 중국산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물론 뭐 가스나 뭐 이런 거는 뭐 저쪽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가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에다 보내던 거 못 보내게 되면은 그 중국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도 가스도 많이 팔아야 되고 물건도 많이 사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나마 자동차 수출이 한 109% 늘어났어요. 중국 자동차 수출. 나머지 뭐 PC, 휴대폰, 집접회로 여기는 대부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품목들 보시면은 마음이 아프죠. PC, 휴대폰, 반도체 칩.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사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있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것 중에 그 로디엄 그룹이라고 중국의 정부 통계를 분석을 했는데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공장 짓는 거 있잖아요. 네. 1분기 200억 달러 기록했다는데 작년 1분기에 1000억 달러였답니다. 그러면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 안 짓는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그러는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중국에다 뭐 공장 지으려면 좀 무섭잖아요.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지도부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리창 총리가 그 플랫폼 기업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네, 중국 플랫폼 기업들. 아, 뭐 배달 알리바바 뭐 플랫폼 이런데. 메이투안이나 뭐 네.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 클라우드 컴퓨팅하는 알리윈 이런 데들 플랫폼 업체들 다 불렀는데 그러면서 리창 총리가 플랫폼 경제는 시대 발전의 큰 흐름에서 수요를 확대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혁신 및 발전의 새 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그냥 공치사 같은 느낌이죠. 더 이상 얘네들 막 쳐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예, 맞아요. 마인드 오고 예. 그죠? 그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안 때리겠다는 거죠. 그 내공을 연마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 돌파구로 지속적으로 추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리창 총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들에는 국영과 민간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엔트그룹이
1조 3천억 벌금 맞은 지 5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거를 과연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은 남아 있는데 1조 3천억 벌금을 그 중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 예. 살짝 했구나. 아, 면죄부는 면죄부. 오케이, 요건 맞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죠. 그러니까- 털고 간다. 네. 예, 그리고 끝났다. 네, 털어줬지. 예, 끝났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그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도 사이좋은 보도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오늘 좀 준비는 안 했는데 그 뭐 상무장관도 이제 좀 간다 그러고 뭐 국무장관도 그런다 그러고 중국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뭔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손을 내밀어서 경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 뭐든 아마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좀 이렇게 회자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KT 대표이사 모집을 하는데 40대 여성 임원이 추천 후보로 됐다. 요게 좀 화제가 좀 됐었어요. 80년생. 80? 예. 아니, KT는 지난번에 그 대표이사 거의 정해졌다가 그죠? 정해지는 수순으로 구현모 대표인가요? 예, 연임을 하는 하는 걸로 가다가 안 되고. 다시 하라 그랬다가 예. 다시 구현모직에 왔다가 예. 너 아니라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갔다가 예. 새로 뽑을 때 누가 회자가 되다 보니까 예. 근데 너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까지 판 다시 질질 깔어 끌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KT 대표이사 후보가 외부 추천 27명, 사내 후보 더하면 40명, 예. 회장 후보가 40명입니다. 이름도 권은희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권은희? 윤종록 전 차관. 아, 그 권은희는 아닙니다. 아, 전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 KT 네트워크스 출신이신 분입니다. 아, 김기열 전 KTF 부사장, 남규택 전 KT 마켓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에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그 예전 그 뭐 카드사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 저게 있잖아. 저런 게 또 있더라. 지금 안 될 거가 거의 분명해. 근데 예. 지원해. 그죠? 지원하면 이제 한번 나오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선 야, 급이 아, KT 어? KT 대표급이야, 이 사람이. 대통령 저 선거할 때도 보면 항상 그렇게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또 하는 분들이 있죠. 헤드헌팅 업체에 또 올라가고. 아, KT보다 급이 낮은데 또 여기 나라 또 갈 수 있나? 이런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이게 한번 그 당시에 국민연금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서 대표이사 선임이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때 이건 대표이사가 국민연금 선에서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라고 해서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 내가 낙점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이렇게 누구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뭐 그분의 이제 그 명예와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선임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또 눈치 보면서 도대체 누가 진짜 이 뭐라 그럴까 간택을 받아서 꽂히는 사람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안 보낸 것도 아니고 보냈다는 사람도 없고 안 보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 위에 권력의 눈치를 계속 보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된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이게 무주공산됐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주공산이 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명단도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명단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후보들이 꽤 많다라고 해서 그 더 좋은 CEO를 모시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게 상장사가 뭐냐? 상장사라는 거는 이제 그 퍼블릭 기업 공개를 해서 퍼블릭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대 주주 인선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걸 정부에서 이걸 누가 하랴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이게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기업 공개를 하고 나면 이게 오너라는 표현은 사실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영진이 최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KT나 포스코 같이 최대 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그러면 모든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이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최대 주주가 그렇게 강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회사에는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CEO 한 명을 제대로 인선을 못하게 되고 진짜 이 기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CEO를 뽑는 게 아니라 야 누가 찍혔냐, 누가 낙점을 받았냐 이거에 관심을 두면서 CEO를 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UAE 경제사절단 할 때 최정호 포스코 회장 이번에 지난달입니다. 여기 또 초청 못 받았고 이게 올해 초 신년회에 최정호 회장, KT 구현모 회장 참석 못했고 베트남 아니, 포스코 잘 나가잖아요. 요즘 잘하고 있잖아요. 포스코가 잘하고 있는 거랑 최정호 회장이 정부 모임에 못 끼는 거랑은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서 이게 뭐 주인 없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주인 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주들이 다 주인이고 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사회와 그 임직원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CEO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전에 뭐 특정한 누군가 한 명을 해가지고 낙점을 시키는 모양새도 되게 안 좋았고. 낙점이 안 됐으니까 누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막 40여 명씩 들어와가지고 CEO를 뽑겠다 그러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KT 주가 한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이게 주가예요.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괜찮았잖아요. 저거 뭐예요? DR이에요? US 달러로 돼 있다. 아, 이게 DR 주가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표인데. 포스코 회장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예요. 똑같아. 처음에만 3번 바뀌고 그 다음에는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이게 상장사 CEO 임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대통령님이랑 같이 가는. 이건 이제 KT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죠? 맞나요? 대표이사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구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이게 KT라는 게 예전에 전화국이거든요. 얘네 전화국이에요. 그렇죠. 한국통신. 한국통신 전화국인데 옛날에 전화국이라고 했지. 네, 한국통신 네, 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 ICT 이쪽으로 그렇잖아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다 못한다.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나 글쎄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 근데 뭐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전 그분은 아니에요. 권은희 의원은 그 경찰 출신 권은희 그분 아닙니다. 권은희 KT에서 출신이 KT에서 20년인가 했던 KT 분이 퇴직하고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성태 의원 아닙니다. 이름이 또 똑같아요 그분도. 네, 네. 그분은 안 되지. 왜냐면 그때 그분은 저걸로 유죄 판결 받은 분 아니에요. 저기 딸. 자녀. 네, 그게 네. KT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아니라 그분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안 되지. 그거는 그걸로 저거 했는데 여튼 왜 이렇게 동명이인 국회의원이 많은 그러네. 거? 확실히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 전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네. 여기 이분도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 통신 쪽 일하시던 분입니다. 네. 묘하게 겹쳤네. 예. 김성태, 권은희 그러니까 다 그분들 생각하는데. 지금 댓글도 광주의 딸 권은희야 그분 아닙니다. 아니, 자, 여튼 KT라는 커다란 기업의 수장을 많은 주주를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런 걸로 선임이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참 미국은 보면 참 그것도 희한한 거야. 난 항상 희한한 게 애플 있잖아요. 애플.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고인이 된 게 벌써 한 12년 됐을 거예요. 예. 201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근데 팀 쿡이 CEO가 됐잖아요. 네. CEO가 되고 나서 팀 쿡이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팀 쿡이 뭐 그 오너란 얘기를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스티브 잡스의 그 유가족들이 뭘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영을 하죠?
잘 하고 있잖아요. 경영자들하고 그 직원들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예, 주주를 위해서 또 그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예. 그죠?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상장사가 CEO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보죠. 어떤 분이 되는가. 네. 애플은 이제 대주주가 누군가 보니까 일대 주주가 뱅가드예요. 아 2위가 막 블랙록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 같고. 아 일대 주주가 그러니까 원래 스티브 잡스가 지분율이 굉장히 작은 그랬어요. 창업자였죠. 개인적 상징성은 워렌 버핏 쪽이 있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